여러분은 갑자기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가 달려와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막무가내식으로 읽어보지도 않은 서류를 들이밀며 무조건 여기다 사인하세요.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미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밀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놀랄만한 사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서류 봉투를 든 차림이었어요.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펼치며 말했어요. 골목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오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자동동의 처리. 그 말이 찬 공기 속에 떠돌았어요. 수십 년을 새벽마다 불을 피우고 버텨온 자리가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미자의 눈이 서류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저 김치만두 한 접시만요. 언제 왔는지 서서 환하게 웃으며 주문하는 할아버지. 쳐다보는 직원과 오미자 분위기를 전혀 몰라보는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 다음 달까지 의견서 제출 안 하시면 할머니, 고기만두 하나도 포장해 주세요. 저기 할머니 다음 달까지. 여기 소주 하나도 주세요. 저기 할머니. 두꺼비로 한 병 주세요. 오미자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집게를 들었어요. 오미자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집게를 들었어요. 냉장고에서 소주도 한 병 가지고 오는데 할머니는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잠수교 아니고 심수교 인생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 새벽 5시. 서울 외곽 전통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흰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수증기 한가운데 오미자의 만두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연탄화로 위 찜통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솟아올랐고 그 김이 골목 찬 공기와 만나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밀가루 냄새, 파 냄새, 연탄 냄새. 이 골목에서만 나는 냄새였어요. 오미자는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72살의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겨울 추위에 갈라져 있었죠. 두꺼운 면장갑을 끼고 일했지만 손목 부분이 다해져서 찬 공기가 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고 접고 밀고 접고 수십 년을 그래왔듯이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순대국밥집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번졌고 생선 장수가 수레를 끌며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추워 죽겠네. 오늘 더 춥다더라.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단골 박씨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76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목도리를 둘둘 감고 주머니를 한참 뒤지더니 동전 몇 개를 가판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만 주소. 오미자는 아무 말 없이 만두 2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이건 2개잔소. 하고 눈을 깜빡이자 오미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받아쳤습니다. 하나 서비스요. 잠시 후 골목 저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은지였어요.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한 손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 서더니 말없이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핫팩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또 차가워요. 오미자는 잠깐 손을 내려다보더니 그냥 반죽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두가 밥이지.
은지가 할머니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미자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줬다가 다시 찜통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이 되자 시장 입구 쪽에서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자도 찜통 불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시장 입구 기둥에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예정. 찬바람에 현수막 모서리가 퍼덕거렸습니다. 오미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만 천천히 글자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현수막 맨 아래쪽에는 시공사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는데 파란 육각형 모양이었습니다.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어서 대충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크기였죠. 오후에 상인회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시장 안쪽 좁은 창고에 상인들이 빼곡히 모였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가운데 연탄 난로 하나에 다들 손을 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연탄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구청 직원 2명이 두꺼운 패딩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의견서 제출 안 하시면 자동동에 처리됩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적이었어요. 창고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인들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구청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자동동의 처리. 그 말이 창고 안에 떠돌았습니다. 여기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들에게 그 말은 그냥 행정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고 사라지라는 말이었죠. 오미자는 구석 난로 옆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손만 무릎 위에 얹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뒤편 구석에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점퍼깃을 세워 얼굴 반쯤을 가린 중년 남자였어요. 상인도 아니었고 구청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시장 내부를 천천히 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그 남자는 소리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점 천막들이 하나씩 불을 껐고 상인들은 지친 얼굴로 돌아갔어요. 오미자는 혼자 찜통을 닫고 가판대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천막 기둥에 철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였어요. 오미자는 손으로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끈끈이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뜯었어요. 손끝이 빨개질 때까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좁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만두 한 접시를 올려두었어요. 아들 현수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엄마 어떡하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사진 속 현수는 그저 웃고 있었어요. 영정 옆 선반에는 현수가 쓰던 낡은 회사 수첩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수첩 쪽으로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위로 손을 내려놓았어요. 만두 접시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방 안가득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오미자는 어김없이 찜통을 올렸습니다. 수증기가 다시 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은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 한 명이 내렸어요. 입김을 내뿜으며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시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두판이 기울어졌고 만두 몇 개가 가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미자는 그것도 모르고 노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골목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증기가 흔들렸습니다. 오미자의 손이 만두판을 꽉 쥐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좌판과 천막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걸음을 멈출 때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짧게, 빠르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골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동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만두는 줍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인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반듯하게 올라간 귀. 오미자의 눈이 그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오미자의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두 하나 주시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오미자는 아무 말 없이 집게를 들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만두 하나를 집어 봉지에 넣고 가판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노인이 봉지를 집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걸어가려 했습니다. 오래 사셨네요. 오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자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찬 바람이 지나갔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혹감도 반가움도 미안함도 그냥 낯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집게가 가판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오후에 상인의 회의실에서 재개발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침보다 얼굴들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개발팀 사람들이 앉았고 그 가운데 아침에 본 그 노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총책임자이신 탁상용 대표님이십니다. 탁상용. 오미자는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오미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탁상용 맞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탁상용이 고개를 들어 오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지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오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탁상용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상용도 오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도 희미한 잔상도 그냥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오미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오미자는 맨 마지막에 일어섰어요. 골목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미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오미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이 시장 골목이 아니라 고향 읍내 장터 골목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라일락 냄새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오미자는 장터 좌판 옆에 서 있었고 25살의 탁상용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들어갔어요. 오미자는 그 보조개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나 서울 가서 꼭 성공할게. 기다려줘. 그가 두 손으로 오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봄 햇살 같은 온기였습니다. 오미자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그 손이, 그 눈이, 그 보조개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오미자는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주소를 수소문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봉투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겉면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취인 불명. 오미자는 그 봉투를 골목 뒷벽에 기댄 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끝이 구겨졌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오미자는 혼자였습니다. 회상이 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어느새 자기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찜통은 꺼져 있었고 천막 안은 어둑했습니다. 철거 스티커를 뜯어낸 자리에 끈끈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탁상용은 자신이 묵고 있는 시내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낮에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상가 규모, 상인수, 예상 보상금 규모. 볼펜을 들고 다음 줄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낮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 탁상용 맞지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탁상용은 수첩 아래 빈칸에 이름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미자.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서울 골목의 불빛들이 멀리 흩어져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탁상용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인지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미자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틈으로 찬 공기가 가늘게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영정 앞에 올려두었던 만두 접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식어서 굳어 있었어요. 오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오미자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과자 상자였습니다. 뚜껑 모서리가 눌려 있었고 표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상자를 들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고무줄이 삭아서 건드리자 툭 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뜯겨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봉투 끝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째로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탁상용이 떠나기 전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오미자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꺼내본 게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났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들은 날 손이 저절로 장롱 깊숙한 곳을 향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편지 묶음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앉은 채로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상용이 서울로 떠난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오자 탁상용이 오미자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오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길가 코스모스가 흔들렸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무렵 오미자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약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읍내 뒷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두, 운동화, 장화. 발들이 지나갔습니다. 오미자는 2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1달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보냈어요. 이번엔 봉투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겉면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오미자는 그 봉투를 방 안에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한 것은 그로부터 1달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미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오미자는 방에 혼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오미자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간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버스를 혼자 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내내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입원 서류를 작성할 때 보호자 칸 앞에서 볼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칸에 자기 이름을 직접 썼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김오미자.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간호사가 아이를 오미자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코가 작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었어요. 오미자는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탁상용 닮았네. 간호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미자만 들었어요. 아이 이름은 김현수로 지었습니다. 성은 오미자 자신의 성을 따랐습니다. 탁씨가 아니었어요. 오미자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오미자를 보면 말을 낮추거나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더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짧고 또렷하게.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살이 된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만두 반죽 옆에서 숙제를 펼쳤어요. 한참 연필을 굴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어? 오미자의 손이 반죽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움직였어요. 없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숙제를 보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오미자는 반죽을 계속 치댔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미자는 과자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있는 힘껏 밀었어요.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으로. 그러나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꼭 그런 식이었어요.
깊이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손끝에서 다시 만져졌습니다. 탁상용이라는 이름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묻어두면 묻어둔 대로 흘러갔고 잊으려 하면 잊으려는 대로 또 흘러갔습니다. 오미자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현수를 키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찜통을 올리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한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현수는 시장 골목에서 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왔어요. 가방을 천막 기둥에 걸어두고 가판대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연필 소리가 났습니다. 찜통 김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섞였어요. 오미자는 만두를 빚으면서 가끔 현수 쪽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혀를 살짝 내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려운 게 나오면 연필 끝을 이마에 갖다 대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미자는 그럴 때마다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가게 한쪽에서 혼자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만두였습니다. 반죽을 조금 떼어다가 서툰 손으로 빚고 있었어요.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한쪽이 터져 있었고 속이 비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현수는 그것들을 접시에 올려 오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먹어봐요. 오미자는 말없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심심했습니다. 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미자는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현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갔어요. 오미자는 그 보조개를 보다가 시선을 접시로 내렸습니다. 그 보조개는 탁상용의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은 현수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잠자리에 일찍 들었어요. 오미자는 그런 날을 알아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좋아하는 고기만두를 따로 쪄두었습니다. 현수는 그걸 먹으면서 천천히 얼굴이 풀렸어요. 오미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만두가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복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미자는 시장 옷가게를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새 교복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오미자는 그날 밤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낡은 재봉틀이었는데 발판을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미자는 그 소리가 옆방까지 들릴까봐 천을 접어 발판 아래 받쳐두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실밥을 뜯고 다시 받고 또 뜯었어요.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빨간 점이 번졌지만 닦아내고 계속했습니다. 새벽녘에 교복이 완성되었어요. 오미자는 그것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선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다시 앉았어요. 현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현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미자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멀리 못 가겠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오미자는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미자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미자가 현수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수가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왜요? 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밥그릇을 들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현수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부터 시장 박스를 날랐어요.
작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어요. 어느 날 현수가 그 손을 오미자에게 내밀며 웃었습니다. 엄마 손이랑 똑같아졌다. 오미자는 그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만두 반죽으로 돌아갔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현수가 30이 되던 해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오미자는 그 아가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오미자는 짧게 말했어요. 얼굴이 맑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영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오미자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대신 만두를 쪄서 내왔습니다. 지영이 한 입 먹고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오미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오미자 쪽 하객은 시장 상인들 몇 명이었어요. 친정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오미자는 현수 옆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 부부가 시장 근처 작은 빌라로 독립한 뒤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로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만두를 먹었어요. 현수가 많이 먹었고 지영이 많이 웃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찜통 불을 확인하러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지영이 조심스럽게 오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미자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발그레했어요. 오미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오미자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기쁨이었어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어요. 봄바람이 천막을 흔들던 그날 밤으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지영의 배가 불러왔고 오미자는 주말마다 미역을 사두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역을 사두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먼저 미역 봉지를 집었어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고가 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날 오미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비가 제법 굵게 내렸고 손님이 뜸했어요. 찜통 불을 끄고 천막을 걷고 갑 한 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별일 없냐고. 현수가 웃으며 받았어요. 별일은요, 지영이랑 드라이브 좀 하고 들어갈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미자는 비 오는데 조심해라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오미자는 이불 속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어느 도로 몇 번 국도. 숫자들이 귀를 통과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수화기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몰랐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오미자는 그 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단어들만 들렸어요. 과다출혈, 즉사, 산모. 오미자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등이 벽에 닿고 나서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지영은 수술실에 있었어요. 오미자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빗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오미자는 그 깜빡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미자를 향해 걸어왔어요. 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추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말을 듣기 전에 알았습니다. 지영도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였어요. 오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사흘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누군가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어요. 문상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은지가 오미자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현수와 지영의 딸 3살배기 은지였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었습니다. 현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손이었어요. 오미자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오미자는 현수 방문을 열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현수가 쓰다 만 메모지가 있었어요. 글씨가 반쯤 써져 있었습니다. 옷장엔 현수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불은 개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개어둔 이불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개어두고 간 이불이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이불에 손을 얹었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였어요. 단순 빗길 사고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공사 구간이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미자는 전화를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이상한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은지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핸드폰을 꺼내왔습니다. 배터리가 나가 있었어요. 충전기를 꽂았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발신 시각은 사고 당일 저녁 8시였습니다. 현수가 출발하기 2시간 전이었어요. 오미자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없는 번호였습니다. 오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옆 선반을 바라보았어요. 현수의 낡은 회사 수첩이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오미자는 수첩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오미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찜통을 올리고 반죽을 치대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골목 상인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웃지는 않았어요. 웃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을 이유를 잃은 것이었어요. 은지만이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잘 자랐습니다. 오미자 곁에서 시장 골목에서
만두 냄새 속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천막 기둥에 걸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심심하면 반죽을 조금 떼어 이것저것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미자는 그런 은지를 보면서도 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지가 만든 이상한 모양의 반죽 덩어리를 슬쩍 찜통 한 켠에 올려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장에 다시 술렁임이 시작된 것은 어느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어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설마 진짜겠어? 그러게 몇 년 전에도 그런 말 있었잖아.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확정. 주민 공청회 일정 안내. 공청회는 시장 근처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일찍부터 모였어요. 강당 안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 긴 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강당 전체를 하얗게 밝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개발팀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탁상용이 들어섰습니다. 오미자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없었으면 이 동네도 없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당 끝까지 닿았어요. 오미자는 계속했어요. 여기서 30년, 40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새벽마다 불 피우고 비 오면 천막 걷고 눈 오면 좌판 치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종이 한 장 보내놓고 나가라는 겁니까? 강당 안이 고요했습니다. 탁상용, 공청회장 뒤편에서 그 발언 듣고 수첩 적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공청회장 구석, 모자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오미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대사도 없이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인 몇 명이 개발팀 쪽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었어요. 뒷돈을 받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오미자는 그 소문을 시장 안에서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이름도 들렸습니다. 오래 함께 장사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두를 빚었어요. 그러나 그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반죽을 눌렀습니다. 그 무렵 탁상용이 오미자의 가게 앞에 혼자 나타났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어요.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탁상용이 먼저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면포를 찜통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협의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들이 부수고 싶은 거잖아요. 탁상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미자는 다시 찜통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탁상용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오미자와 탁상용, 시장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탁상용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오미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먼저 시선을 거두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탁상용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겨울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탁상용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낮에 적어두었던 메모들 아래 자신이 써놓은 이름 두 글자가 있었어요. 오미자.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뭔가를 더 적으려다 멈추었어요.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차갑다기보다는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탁상용은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어딘가에서 본 눈이었습니다.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봄이었습니다. 라일락 냄새가 났어요. 장터 골목이었는데 지금 이 시장 골목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했어요. 손을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탁상용은 꿈속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려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소리가 되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밝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금방 흐릿해졌어요. 그러나 그 느낌은 남아 있었습니다. 봄 냄새, 그리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얼굴. 탁상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출장을 다닐 때마다 항상 가방 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낡은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부드러웠어요. 탁상용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자신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어제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눈과 겹쳐 보였어요. 탁상용은 사진을 창가 쪽으로 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늙었지만 눈 모양이 같았습니다. 눈꼬리가 내려오는 방식이 시선을 거두는 방식이 같았어요. 탁상용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탁상용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탁상용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떤 형태로 떠오르십니까? 탁상용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꿈이요. 그리고 눈빛. 다음 날 탁상용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미자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저 아십니까? 탁상용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오미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러다 다시 탁상용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물어봐야 할 말이 아니잖소. 탁상용은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미자와 그 개발팀 노인이 가게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은지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할머니 첫사랑이에요. 오미자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잡은 채로 멈추었어요. 그러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밤 오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현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그 사람이 왔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탁상용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미자라는 이름 옆에 물음표를 하나 적었어요. 그러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한참 빈칸을 바라보았어요.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 안쪽에서 누군가 조금씩 두드리는 것처럼. 탁상용은 사진을 덮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의자에 기댔어요. 그리고 오래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탁상용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미자도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미자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탁자용이었어요. 탁상용의 사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탁상용이 서울로 떠날 때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수소문에 수소문을 거듭했습니다. 탁자용이 경기도 외곽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오미자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탁자용은 낡은 빌라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오미자를 보자 눈이 순간 커졌다가 금방 다시 작아졌어요.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오미자의 말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탁자용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두 사람은 작은 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죽기 전에 말해줘야 하지 않겠소. 탁자용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미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수의 유품 핸드폰에서 찍어두었던 그 문자 화면이었습니다. 그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탁자용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손이 상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어요. 이게 당신이요? 탁자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냈소. 목소리가 낮았어요. 알고 있었소. 그 길이 공사 구간이라는 걸. 가드레일이 없다는 걸.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현수 씨가 확인을 못했소. 그 공사 구간이 상용이 회사 하청업체 구역이었소. 내가 먼저 알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소. 그런데 그것만 안 게 아니었소. 탁자용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현수 씨가 그 문제를 파고 있었소. 하청 비리를. 누군가한테 미리 차단을 당한 거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미자는 상 위에 얹어두었던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상용이는 몰랐소. 탁자용이 말을 이었어요. 그 하청건은 회사 아래쪽에서 처리된 일이었고 상용이한테는 보고가 안 됐소. 내가 그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소. 오래전부터 내가 그 회사 고문으로 있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소. 오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탁자용의 손이 상 위에서 더 세게 오므라들었어요. 그 편지. 내가 보낸 편지 말이오. 탁자용은 입술을 한번 꼭 다물었다가 열었어요. 내가 가로막았소. 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소. 상용이한테 가는 편지를 내가 중간에서 막았어요. 상용이는 아무것도 몰랐소. 당신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마음이 바뀐 줄 알았겠지. 탁자용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나는 그때 당신을 좋아했소. 오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냥 탁자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오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탁자용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오미자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빌라 바깥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미자는 그 바람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오미자는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미자가 시장으로 돌아온 날 저녁 탁상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오미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게로 오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미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탁상용이 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탁상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탁자용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당신이 다녀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편지 얘기도, 하청건도, 현수 씨 사고도. 탁상용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끊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탁상용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골목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탁상용은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면포를 찜통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탁상용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탁상용은 재개발 사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즉각 반발이 일었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탁상용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신문에 탁상용 이름이 실렸습니다. 배임 의혹 고발. 현수 사고와 관련된 하청업체 대표가 자진 신고를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탁자용 이름도 거론되었어요. 시장 안에서 그 소식이 돌았을 때 상인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접었잖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늦었지. 이미 다 잃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미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두를 빚었어요. 그 무렵 은지가 혼자 탁상용을 찾아갔습니다. 오미자는 몰랐어요. 은지가 탁상용이 머무는 호텔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탁상용이 내려왔을 때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7살이었어요. 탁상용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돌려줄 수 있어요? 탁상용은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지는 계속 탁상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 있었습니다. 탁상용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로비를 걸어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미자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이 탁자용이었어요. 오미자는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뜯지 않았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 상인의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계속 해봅시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강당 끝까지 닿았어요. 상인들이 오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퍼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은지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멋있었어요. 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탁상용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오미자는 그 소식을 시장 안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만두를 빚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탁상용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시장 골목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오미자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찜통 불을 껐어요. 가게 정리를 하면서 손이 가끔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지는 할머니에게 도서관에 간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책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오미자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간 곳은 도서관이 아니었어요.
탁상용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은지는 접수처에서 탁상용의 병실을 물었어요. 처음엔 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심부름으로 왔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탁상용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눈이 조금 커졌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미자의 오래된 앨범에서 몰래 빼온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오미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장터 골목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이 또렷했습니다. 은지는 그 사진을 탁상용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이미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탁상용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조각조각 들어찼습니다. 봄장터 골목 라일락 냄새, 손가락을 걸던 그 손의 온기,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던 뒷모습. 탁상용의 눈이 사진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탁상용이 퇴원한 것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겨울이 막바지였어요. 탁상용은 퇴원하는 날 곧장 시장으로 왔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어요. 오미자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미자는 찜통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탁상용이 온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탁상용은 그냥 서 있었어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오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밉소. 목소리가 낮았어요. 탁상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자가 계속했어요. 찜통을 바라보면서 탁상용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50년을 미워했소.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내내 당신이 밉더구먼. 말이 끊어졌습니다. 탁상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오미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살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미자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탁상용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단골 어르신 몇 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탁상용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시장 입구를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아무도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자와 은지는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었습니다. 은지가 반죽을 떼어 오미자에게 건네면 오미자가 만두를 빚었어요. 손이 맞았습니다. 오래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손발이 맞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찜통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방 안에 만두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지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미자는 빚던 만두를 찜통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은지를 바라보았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괜찮으면 됐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미자도 웃었어요. 작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오미자 얼굴에 그런 웃음이 번진 것이 찜통 뚜껑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오미자는 잠깐 천막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천막이 흔들렸습니다. 오미자는 다시 만두 반죽으로 손을 뻗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오미자도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 전 엄마가 전화 왔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막말을 했던 게 후회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 문자 하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잠수교 아니고 심수교 인생 여정이었습니다.